이번 발표 자료는 제가 지난 8월 27일 천진 한국상해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7% 이상 성장하는 중국에서 왜 한국 투자 기업은 어려울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국의 모습, 그리고 기업 경영에서 긍정과 부정의 요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중국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에서 매출이 50% 감소했다 혹은 증가했다, 이와 같은 그 진폭이 크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은 중국 내의 내수 부진, 또 수출 부진, 또 마케팅 부진, 경쟁의 격화, 이런 문제들이었고요. 다음에 사업 조정, R&D, 인력, 중국 국가 정책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많은 설명을 드리지만 제 설명은 참고일 뿐이지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즉 그 버릇,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 즉 투자자 그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그 해답이 있다. 즉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초기에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시면 중국은 벌써 20여 년간 아주 나빴을 때가 6% 이상이고요. 좋았을 때는 13, 14% 넘어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10여 년 전부터 3%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고 있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상황이 나쁘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1970년에서 1990년대 이 사이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도 성장의 모습이 중국에서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지금 미국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미국도 가장 좋을 때가 5%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나타내는 그때는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죠. 즉 중국의 호황이 1970년과 90년대 한국의 호황, 그 시기가 지금 벌쳐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500만 년 전, 또 일부 학자들은 300만 년 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5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생긴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BC 15세기경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BC 4세기에 소위 중동,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BC 27년에는 천년간의 노마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유럽이 발전하죠. 그러면서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세계의 영국이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가 신대륙을 발견하지요. 그러면서 1970년대, 80년대에 세계 경제대국 미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경제정책으로 일본을 경제대국 3위로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2020년 다시 한번 경제대국 중국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은 그 경제대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넛크래커 혹은 샌드위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들은 이미 영국 경제학자 토인비가 20세기 이후 세계의 중심은 동양, 즉 포스트 모던의 중심은 중국, 즉 아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 14위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 경제 1위입니다.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죠.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2위였죠. 그리고 지금 경제 비교입니다. 이쪽에서 GDP는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6조라는 말이죠. 한국은 1.2조. 인구도 억이란 단위입니다. 미국은 3억 2천만, 한국은 5천만.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비교치가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이 G2였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부터 G2가 미국과 중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G1, 즉 미국이 세계 1위지만 2020년, 25년 이 사이에 중국이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즉 영국은 수백 년간 경제 대국이 됐죠. 그래서 그 경제 대국 1위 자리를 뺏긴 게 1872년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42년 만에 중국이 경제 대국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파워가 있는 나라들은 중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책임지시오. 경제 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치를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구죠. 그 나라 내에 인구가 몇 명이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말하자면 인구가 즉 경제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2020년, 30년 사이에 피크를 이루면서 노령화와 동시에 인구는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근접한 이런 많은 나라, 즉 아세아 국가가 세계 인구의 50%를 앞으로 장악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아가 즉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지 이런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제 속에 중국이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교역의 가장 큰 부분, 즉 수출 24.5%, 수입은 25.6%가 지금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이 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때 가장 주목됐던 것은 2014년 말까지 FTA를 우리 타결하자.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자.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 2014년 말에 타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일부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경제 속에 중국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역의 의존도의 표현입니다. 2001년도에는 뭐 미국이 아주 단연 톱이었죠. 그러다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2009년도에 무역 의존도를 보면 미국은 9%대, 10%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20%입니다. 무역의 의존도가요. 특히 한국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벌써 중국의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기획재정부가 나오는 그 무역 의존도의 추이를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92% 가까이가 무역 의존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한국 국민 소득의 18%는 중국이 결정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국민 소득에도 아주 20% 가까이가 즉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주 굉장히 그 재밌는 발표인데요. 이제 중국을 대국으로 중심한 즉 한반도 주변 국가 즉 일본,
한국, 중국과의 이런 상관관계, 물론 북한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타이페이의 관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타이페이 관계는 뭐 타이페이는 국가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지금 국제적으로는. 자, 두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원래 한족이죠. 그런데 타이페이는 동남아의 남도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6세기경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1683년에 이제 명나라, 즉 우리나라 보면 이제 조선 시대죠. 명나라가 패망했을 때 이제 타이페이는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명나라가 패망하면서 이제 청나라가 지배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청나라는 이제 일본과 전쟁을 벌리죠. 그러면서 패배를 해서 1895년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그 타이페이가 일본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약 50년간 속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타이페이의 근대 산업화에 일본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지죠. 그래서 지면서 타이페이는 중국에 말하자면 접수가 됩니다. 물론 그때는 중국은 공산당과 이제 국민당의 정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제 공산당이 집권을 하니까 중국 국민당이 타이페이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이 타이페이를 점령하면서 이제 그 폭정 사건이 벌어집니다. 1947년 2월에. 그래서 그때 이제 뭐 2, 3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되고, 원래 원주민은 남도어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남도어족의 즉 85%가 그 2, 3만 명이 죽은 그 친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즉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타이페이를 점령하면서 폭정과 학살이 벌어지니까 타이페이 국민들은 싫어한 것이죠. 그 본국을, 즉 중국이라고 하는 본국을 싫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민진당인 그 천수이민이 이제 그 소위 즉 본토족이 아닌 순수한 원주민이 이제 국가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국민당 즉 한족이 압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친중국 즉 중국과 친해지는 걸로 변화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와 정치는 따로따로 놀죠. 즉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일본 타이페이와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즉 천일전쟁이 벌어지고 시모노세키가 되면서 이제 일본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근대 국가를 만든 그 힘은 일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그 타이페이는 일본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당이 접수를 해서 그 폭정을 했기 때문에, 저 국가주의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즉 그 도울 김영옥 씨가 원래 대만에서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만은 국가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바로 그 모듈, 요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진출할 때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도 대만을 거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국과 일본 관계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국과 우리 한국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죠. 물론 북한의 관계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한국의 경쟁 대상인 그 중국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기술을 보면 타이완으로부터서 이렇게 기술이 넘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한테는 그냥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지금입니다만은 즉 관계가 일본과 그 중국의 관계가 나쁘다 하더라도 중국의 기술의 원천은 일본이 보조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소위 앞으로 경제력의 비중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세계 경제력의 비중들입니다. 이걸 보면 2050년에는 역시 그러니까 2040년 50년 사이에 GDP 경제를 보면 아마 중국이 앞설 거다. 이제 이런 것들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즉 그 인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은 것이 즉 인구가 몇 명 있느냐가 경제력에 직접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도입니다. 최근 자료 보면 이제 보도 자료 보면 그 인도의 그 새로 그 당선된 총리가 이제 최초로 해외에 나왔는데 바로 일본으로 지금 왔습니다. 왔고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과 중국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도 볼 수가 있죠.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90년 또 고도 성장이 끝나고 난 이후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지금 3.8%도 상당히 높게 본 건데요. 지금 3%대에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저성장, 그러니까 선진형 저성장국이죠. 그래서 또 더구나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디플레 현상이죠. 즉 물건값이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디플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경제 성장 국가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형 저성장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벌써 그게 지금 10년이 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제 중국 기업들의 그 긍정과 부정 요소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뭐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휴대폰이죠. 즉 휴대폰 이제 삼성이 텐진에 그 휴대폰 공장을 대대적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그 텐진에 같이 그 삼성전자를 위해서 같이 갔던 협력사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을 한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삼성의 경제력이 뭐 한국에서 보통 한 15% 이상 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에 잘 발표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샤오미라고 하는 성능은 비슷한데 중저가폰, 즉 한 3분의 1 가격의 휴대폰이 지금 등장을 하니까 지금 아주 삼성도 물론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정서에도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신문에서 보고, 뭐 이 다음 자료는요 중국이 한국의 재계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즉 중국과 경쟁하는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이제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경제력인데 중국과 잘 짜면 성공하고 중국과 못 짜면 실패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주 중국과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아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시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냥 급격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42%가 떨어졌으니까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100, 그러니까 100%,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지금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20% 시총이 이 3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중국과 협력하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중국과 경쟁하며 경쟁에서 지면은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인들이 생각하는 이걸 중국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뭐 엄청나죠. 뭐 전기차, 그다음에 샤오미, 그다음에 삼성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뭐 샌드위치일까, 넛크래커일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가전 3사들은 지금 중국에 그대로 공격을 받고 있죠. 뭐 하이엘 다음에 뭐 PC레노버, 다음에 조선 업체들의 경쟁 관계, 자동차, 식품, 아주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 경제인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13억 면에 달하는 그 내수 시장과 다음에 4조라고 하는 막대한 외환보유,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인에게 주는 쇼크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중국에 진출한 그 기업들이 과연 기존 사업, 즉 현재 진출했을 때 기존 사업에 진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즉 기존과 신규의 충돌인데, 사실은 신규 산업의 성공률은 1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충실할 거냐, 아니면 중국에 맞는 새로운 업을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는 아주 우리 CEO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 가능한 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소위 성공 확률은 지금 현재 기존, 즉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지, 바로 그것이 생존력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홍빛 신규 산업의 착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모든 기술들은 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즉 모든 기술들이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술들도 디지털 기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모든 기술들은 디지털화되면서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거고, 아날로그 기술들도 디지털 기술들로 이렇게 지금 서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거니까 기술의 보호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다음에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제 법정에서 그 법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방청객들한테 질문을 한대요. 즉 지금 현재 판검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하고 있는지. 이건 아주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신문들은 연일 보도를 하죠. 중국은 황속으로 변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은 최근에 제니라고 하는 스텔스 폭격기도 만들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주 그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 소위 말하자면 항공모함, 뭐 이건 여러분들이 봐서 압니다. 발표 자료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속 5,800km가 갈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그 첨단 기술이 아주 가득하죠. 그래서 그 원래 군사 기술이 비즈니스와 연결되면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서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즉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과연 나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모든 문명은 언어를 통한 소통과 문자가 있어야
번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사회가 되면서 소통은 더욱더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초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즉 대중국을 선점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대사업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뭐 이런 비관적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들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성공단의 투자자들의 표정관리 문제가 보도가 됐습니다. 즉 개성공단이 정상 재개되면서부터 북측만 즐거운 게 아니고 남측 기업들도 이 표정관리할 정도로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이런 기사의 배경도 바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이 만나면 이것은 GDP 기준으로 2050년경에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죠. 그래서 최근에 정경련이나 중견기업 단체들이 즉 통일경제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보루죠. 현 박근혜 정부도 이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즉 관찰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개성공단의 투자자들은 아주 기분이 좋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발표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될 내용.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류라고 하는 문제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대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죠. 주커버그와 같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커버그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또 하나 그걸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즉 중국 자본이죠. 우리는 이걸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미국 달러 시대에서 즉 화상 중심이다. 앞으로 화상이 즉 중국의 자본과 상술이 말하자면 포스트 모던, 즉 앞으로 달러를 대처하는 새로운 자본으로 등장할 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소위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한류 중심의 원천이 되면서 한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위